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에게 한일 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들어본 기획 인터뷰 시리즈, 그리고 복날이면 관행적으로 등장하는 보양식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 이후 우리 역사를 바로 보고 배우려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최근 영화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 봉오동 전투를 알아봅니다. 내가 본 DMB, 오늘은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로 가득한 곳, 경남 하동의 이야기를 담아낸 구석구석 코리아를 만나봅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곳, 각종 시각 효과를 구현해 영상 편집의 꽃으로 불리는 종합 편집실이 오늘 YTN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입니다. 최근 개각에서 새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한상혁 후보자는 기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도적인 허위 정보나 극단적인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밖에 있다. 가짜 뉴스를 포함해 특정인에 대한 악성 루머 등 최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일부 콘텐츠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회 여론을 오염시키는 왜곡된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해 나갈 것인지 정부 당국뿐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또 언론인권센터의 이선민 정책위원, 그리고 강흥식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한 주도 이 한일 갈등 사항과 관련해서 좀 뉴스 속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일본에서 좀 듣기 거북했던 혐한 방송 막말 논란들이 뉴스가 좀 많이 쏟아졌던 것 같고, 또 이 YTN에서 또 광목질 지음에서 기획 취재물도 꽤 많았었거든요. 우리 위원님은 한 주 동안 YTN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일본 그 경제보복 관련해서 보도가 많았었고요. 관련해서 경제보복 관련해서 지금 불매운동 벌이는 것이 실제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있는지 여부에 팩트체크를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슈팀 이정미 기자가 준비했던 소식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는 좀 좋은 뉴스가 더 많았다 이런 평가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시의적절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되게 굉장히 시청자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승현 평가원께서 준비하셨죠? 어떤 뉴스 잘한 뉴스로 꼽으셨나요? 네, 저는 지난 8월 7일 보도된 프로연맹 더 페스타 계약서 단독 입수, 연맹 책임 가볍지 않아 보도를 꼽았는데요. 이 호날두 노쇼 논란에 관해서 호날두와 주최사의 논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프로축구 연맹에도 책임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 보도였습니다. 주최사와 프로축구 연맹 간의 계약서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사용 허가 문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해줬는데요. 문제가 되었던 도박 사이트 스폰서 선정에 관해서도 원래는 프로축구 연맹이 먼저 보고를 받게 되어 있었다라고 보도가 됐고요. 또 경기장의 주최 또한 프로축구 연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YTN에서 이렇게 계약서 등을 통해서 팩트를 제시해서 프로축구 연맹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좋은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참 많은 국민들께서 공분했던 사건이기도 하고 좀 흔치 않은 이슈였잖아요, 위원님. 양시창 기자가 근데 관련해서 연속 보도를 계속 단독 취재한 내용이 많았어요. 기자가 그 당일날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관중들이 느꼈던 그런 분노감, 허탈감 이런 것을 체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공한 그 유벤투스 구단, 그다음에 호날두, 그리고 주최사인 더 페스타의 그 일차적인 책임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프로축구 연맹이 이제 처음부터 자꾸 한 발 빼면서 자기네는 이제 피해자인 양 그런 태도로 일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양시창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는 그 연맹은 경기장 대관 빌리는 거죠. 경기장 빌리는 것부터 후원사 계약까지 사실상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는 그 프로연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하는 걸 보여준 기사였고요. 그 앞으로도 이런 연맹의 태도, 그다음에 이번 사태의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또 추가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단독 취재 내용이 꽤 있었는데 추가 취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선민 위원님 어떤 뉴스, 잘한 뉴스로 뽑으셨습니까? 네, 저도 YTN의 단독 보도를 좋은 보도로 뽑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 8일 방송된 단독 추경 삭감 외치더니 김재원 한국당 예산 민원 접수 논란 보도를 좋은 뉴스로 꼽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매 추경 예산 처리 과정에서 쪽지 예산 민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당 출신 예결위원장이 어떤 예결위원장으로서 중립성을 저버리고 한국당에만 추경 예산 관련해서 민원 공문을 접수를 받아서 대놓고 이제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나온 상황을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여러모로 의미 있는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한국당 간사도 아니고 중립성의 의무가 있는 위원장이 그렇죠. 이러한 민원을 접수했다는 것 자체 등을 언급한 대목, 이런 이유와 배경들을 짚은 점에서 굉장히 좀 단독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보도였고요. 또 이게 또 한국당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맥락들과 맞닿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짚어준 것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예. 자, 뭐 과거에는 이제 그 예산안 심사할 때 이제 개수 조정이라고 하는데 증액하고 감액할 때 아마 국민들께서도 좀 많이 실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제 정치부 출입을 했었는데 정치부에서 단독 보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조은지 기자 뭐 어떻게 취재한 겁니까? 예, 그 뭐 해마다 그 막판에 그 쪽지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앞서 뭐 말씀들 하셨듯이 대놓고 공문을 통해서 그 해당 의원들의 민원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뭐 예결 위원장은 뭐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자당 의원들에게만 이러한 또 공문을 보내고 받아서 그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고요. 그 취재 기자는 그 한국당을 통해서 이 공문을 입수했다고만 얘기하고 뭐 자세한 취재 경위는 좀 밝히기 곤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접수된 민원이 앞으로 예산 처리 과정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도 계속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좋은 보도로 꼽아주신 게 있으시다고요? 네, 지난 6일 방송된 일본의 양심을 말한다 기획 인터뷰 보도가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이제 노 재팬에서 노 아베로 이제 초점이 바뀌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일본을 약간 싸잡아서 굉장히 비판하는 기류도 있었던 것들이 사실인데 또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자성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좀 그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한일 갈등의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해결 방안 그리고 이제 양국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 학계와 이제 법조계 그리고 이제 그런 양심 있는 지식인들의 얘기를 들었던 점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습니다. 예. 그 인터뷰, 그러니까 사람, 장소, 시선을 담는 우리 YTN의 어떻게 보면 대표 중에 하나 코너인데 일본 현지 취재를 갔던 거죠,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 인터뷰 제작진이 그동안의 일본 경제보복 관련해서 그 양국 갈등의 원인인 그 시발점이 됐었죠. 그 한일 협정 문제부터 좀 자세히 좀 알아보자 이런 취지로 취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취재 결과 그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약속 위반이라고 하는 그 일본 측 주장이 역사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그런 일차적인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심 있는 일본 시민사회의 그 반응을 취재하기 위해서 일본 현지에 간 것이고요. 그 현지에서 만난 일본의 그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같이 그 아베 정권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지적을 했고 또 해결되지 않은 전쟁과 식민 피해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시리즈로 계속 나가는데요. 피해자 문제, 그 다음에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그러한 내용도 방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번엔 피해갈 수 없는 시간 아쉬운 뉴스 코너인데. 우리 위원님은 어떤 뉴스, 못한 뉴스로 꼽으셨나요? 네, 지난 일요일이 복날이었는데요. 그날 11일 방송된 말복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말복 때 방송된 보신탕 가게 앞 한산 달라진 말복 풍경 보도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방송사에서 어떤 계절이나 절기가 바뀌거나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 스케치성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좀 되게 의례적인 측면도 있고 또 좀 부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 관성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있는데
개고기와 관련한 부분들이 특히 언급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약간 정서적으로뿐만 아니라 되게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보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앵커 멘트가 여러분 복날이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곤 했는데 요즘 풍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거 사실 개고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개고기라는 거는 과거에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어떤 8, 90년대까지는 복날이라고 하면 이제 개고기를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뭐 삼계탕이나 닭고기를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최근에 이제 개와 고양이나 이제 동물을 반려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늘었고 어떤 동물에 대한 감수성이라든지 동물의 권리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개고기를 얘기를 하고 개고기 사진을 비춰주는 것은 좀 현재 어떤 트렌드와는 전혀 맞지 않는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이 보도가 아마 종로로 나가서 이제 취재를 하신 것 같은데 일요일 날 그러니까 종로 원래 상권이 직장인 상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주말에 원래 사람이 없죠. 네, 그리고 이제 2시 가까운 1시 45분에 이게 시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사실 약간 좀 점심시간도 좀 지난 시간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산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되게 약간 편의적이라는 느낌을 좀 시청자로서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어떤 기계적 중립성을 위해서 이제 그 바로 보도 다음에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일어난 그 집회 개고기 식용 반대 집회를 이제 다루셨는데 그것도 약간 되게 그리고 또 다시 그 이후에 또 닭고기를 드시는 장면을 또 이어서 리포트가 나갔는데 그게 좀 되게 매끄럽지 않아서 뭔가 너무 기계적으로 이제 이런 복날에 관련된 뭔가를 다 키워드를 이렇게 조합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살짝 들었습니다. 야, 굉장히 뼈아픈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앵커 멘트에 이제 뭐 요즘 풍경이 많이 바뀌었죠. 이 멘트를 저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지는데 사실은 뭐 풍경이 바뀐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사 자체도 구문이고 그 1시 40분 시계를 가리키면서 점심시간이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자의적이었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기사는 그 말벅 휴일 스케치를 나간 겁니다. 말벅 휴일 스케치를 나갔는데 그날 무척 더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위 스케치, 그다음에 뭐 더위를 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또 복날이니까 뭐 삼계탕을 먹는다는 등 그 몸보신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 한 그 정도만 취재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굳이 뭐 보신탕집까지 가서 취재를 할 필요가 있었나? 뭐 말씀하셨듯이 그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저도 그 진열되어 있는 개고기를 보니까 상당히 그 보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고요. 뭐 취재 기자가 의욕이 앞서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시청자분들이 거북하게 느끼신 점에 대해서 뭐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뭐 그렇게 알려왔고요. 또 앞으로 주의해서 보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평가원님 꼽아주신 아쉬운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네, 저는 지난 10일에 방송됐던 막말 영상 사과에도 불매운동 확산 보도를 꼽았습니다. 한국 콜마 불매운동 관련 뉴스가 회장이 사퇴할 만큼 이제 파장이 큰 이슈였는데요. 이 뉴스에서 의견의 출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불매운동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누리꾼들의 반응을 인터넷상에 있는 게시물들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데 보도 말미에 취재 기자가 하지만 이번 일로 불매운동까지 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신중론도 나오는 상황입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처에 대해서도 언급이 안 되고 누가 얘기했는지 즉 얘기를 안 했고 자료도 제시가 전혀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처를 말하지 않고 얘기하다 보면은 요즘 말로 뇌피셜이라고 하죠. 기자가 그냥 생각한 얘기를 마치 사실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뉴스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뇌피셜, 뇌 더하기 오피셜을 줄인 신조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추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자들이 많이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고 마치 기사에 기기적인 균형을 맞춰야 하는 그런
그 어떤 무게감에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번 경우는 뭐 그랬던 겁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위원님? 뭐 그러한 의견이 뭐 사실 있고요. 예. 그래서 인용을 했는데 그 담당 기자는 그 인용한 그 사이트를 홍보해 주는 것 같아서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이트에서 그런 의견을 그렇습니다. 봤다라는 거죠? 예, 특정 사이트에서 봤는데 그래서 그 사이트를 홍보해 주는 것을 좀 막고 예. 또 이러한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자, 뭐 제작진 입장에서야 뭐 나름의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반문이 든다면 아무래도 뭐 이 보도 신뢰성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범도 장군과 봉오동 전투, 우리 역사책에서 한 번쯤 본 기억 나실 겁니다. 전투 규모는 작았지만 우리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이 역사는 최근 영화로도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뉴스, 권지훈 시민 리포터가 다시 한번 그날을 되짚어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 그 배후에는 과거의 만행을 부정하는 일본 극우 정권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힘들지만 우리 사회가 이번 일로 얻은 것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 되는 한국을 다시 확인했고 우리 역사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늘게 됐다는 건데요. 최근 영화와 뮤지컬로 등장해 화제를 모은 봉오동 전투. 오늘 내가 궁금한 뉴스 바로 이겁니다. 제국주의 일본은 1905년 11월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조약에 이어 1907년 7월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는 한일 신협약을 강제로 맺습니다. 이 불평등 조약의 결과 전국 곳곳에서 나라를 되찾으려는 무장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홍범도 장군도 그중 한 명입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15살의 군인이 된 소녀는 군대 내 부정부패의 환멸을 느끼고 탈영해 포수로 전국을 떠돌다 독립운동에 합류하게 됩니다. 당시 일제는 무장 세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전국 포수들의 총을 회수했습니다. 이 일은 홍범도가 조직적인 무장 투쟁에 나서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 조치 후 2달 뒤 산포대를 꾸려 일본 수비대를 격파하고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을 키우는 일에 나섭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을 공포하고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확산하면서 우리 민족의 항일투쟁은 정점을 향해 갑니다. 당시 만주에 흩어져 있던 우리 독립군들도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는데요.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과 안무의 국민회군, 그리고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가 함께 역사의 길이 남을 대한북로독군부를 창설합니다. 그 뒤 900여 부대원들은 두만강을 넘나들며 일제 관공서를 격파하는 등 일본에 큰 타격을 주게 되죠.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일본군은 1920년 6월 우리 동포들이 모여 살던 삼둔자 마을을 공격해 양민을 학살하는데요. 이 사건이 봉오동 전투의 서막이었습니다. 삼둔자에서 독립군의 유인작전에 대패한 일본, 곧 특수부대를 만들어 독립군의 거점이었던 만주 봉오동까지 쫓아오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독립군은 일제와의 대규모 전투를 예상하고 마을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1920년 6월 7일 봉오동 깊은 계곡에서 사방을 에워싼 채 잠복한 우리 독립군. 연대장 홍범도는 직접 2개 대대를 이끌고 일본군 선봉을 우리 포위망으로 유인하는데요. 이들이 계곡에 들어설 즈음 독립군의 총구는 일제히 불을 뿜었고 일본군 450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전국으로 퍼진 우리 독립군의 경이로운 승전보는 일제에 고통받던 우리 민중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전했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우리 독립운동사에 일본 정규군과의 전투에서 거둔 최초의 승리로 기록됐는데요. 그 후 홍범도는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 본부와 연합해 청산리 대첩이라는 빛나는 역사를 또 한 번 쓰게 됩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100년 전에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독립군이 있었고 지금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 도발에 자발적 불매운동으로 맞서는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똘똘 뭉치는 한국인. 그 무서운 저력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DNA에 남아있나 봅니다. 지금까지 시민 리포터 권재윤이었습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섬진강을 따라 펼쳐지는 경남 하동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를 담은 구석구석 코리아를 살펴봅니다. 정은정 평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요즘은 푹푹 찌는 날씨와 오락가락하는 비 때문에 좀처럼 외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직접 떠나지는 못하지만 방송을 통해 재미난 여행지를 만나본다면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국내의 알짜 여행 정보를 전하는 구석구석 코리아는 시청자들의 이런 마음을 충족시켜주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강 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 날이 더워서 그런가 모두들 물속에 들어가 있네. 구석구석 코리아의 지난 방송은 경남 하동을 찾아 시청자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먼저 섬진강 제첩축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체험 행사와 먹거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시민들과 어우러져 황금으로 만든 제첩을 찾고 모래썰매를 함께 타며 모래 작품들도 둘러보면서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과 재미난 반응들을 같이 볼 수 있어 축제 현장의 생생함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동의 명물인 제첩으로 만든 음식들을 식당이 아니라 제첩축제 현장에서 직접 맛본 것도 여행지의 특산물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쌍게사를 찾았는데요.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유서 깊은 쌍게사의 여기저기를 둘러볼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쌍게사의 또 다른 보물, 여름 휴가지로 제격. 한여름에도 냉기를 내뿜는 불일폭포가 산책하기 좋은 길을 따라 쌍게사에 올랐다가 시원한 불일폭포까지 보고 나면 한여름의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도 회복될 것만 같았습니다. 상큼한 이곳. 쌍게사 뒤편에는 야생 녹차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가 처음 재배됐다는 하동의 야생 녹차밭은 녹차로 유명한 제주도나 보성처럼 나란히 길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새로웠습니다. 푸른 차밭에서 찻잎을 직접 따보고 야생차 박물관을 둘러보고 다도 체험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동에서 차가 재배되기 시작한 환경에 대한 설명도 내레이션으로 들을 수 있어 자막으로 부족한 정보성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진강의 은어 요리를 먹기 전에는 고기를 걸어 은어를 잡는 걸갱이 낚시 모습도 볼 수 있어 은어가 하동의 특색 있는 먹거리라는 점이 더욱 부각됐습니다. 구석구석 코리아의 지난 방송은 하동이 어느 지역보다 풍성한 재미가 가득한 여행지라는 점을 잘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언제든지 떠나고 싶은 여행지를 미리 둘러보는 마음으로 편안하고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더위에 지치셨을 텐데요. YTN이 UHD로 제작한 시원한 영상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좀 시원하게 느껴지시나요?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렇게 다양한 시각 효과로 보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 꼭 거치는 곳이 있습니다. 방송 편집의 마무리 투수, 종합 편집실. 오늘 YTN 이야기에서 만나보시죠. 생동감 넘치는 화면, 재미를 더하는 자막, 발랄한 시각 효과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
방송 영상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마지막 정거장, 바로 종합 편집실입니다. 오늘은 YTN 사이언스 수다학 프로그램이 종합 편집을 하는 날입니다. 여기 자막 넣을 거죠? 네. 지금. 그럼 한 4초 이상 가야 돼요. 어떤 작업을 하는 걸까요? 개편이 되면서 아무래도 포맷이나 이런 게 바뀌니까 그 포맷을 어떻게 갈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상의한 겁니다. 수다학은 재미없고 어렵기만 한 수학을 즐거운 토크로 풀어가는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 개편을 맞아 전반적인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어머, 밋밋했던 영상에 효과를 입히니 이렇게 달라졌네요. 방송 편집의 꽃이라 불리는 종합편집실은 방송 후반 작업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빼곡히 들어찬 장비 앞에 모여 앉은 사람들은 종편 감독과 자막 디자이너, 그리고 PD인데요. 편집의 황금손 최현식 감독님, 종합편집실 소개 좀 해주실래요? 종합편집실에서는 영상 색 보정, 영상 효과 작업, 자막 디자인, 그리고 각종 그래픽 작업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YTN에는 총 3곳의 종합편집실이 있는데요. 이 3곳에서 사이언스, 라이프, DMB, 월드 등 YTN 모든 채널 프로그램에 마지막 손길을 보태고 있습니다. 뉴스와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등 요즘 방송을 보면 자막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죠. 단순히 정보를 전하는 것뿐 아니라 웃음을 이끌어내는 역할도 하는데요. 모바일 시청자도 크게 늘어난 만큼 더 보기에 편하고 분위기에 맞는 디자인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장면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위치 맞추고 가야 되고. 그렇죠? 또 프로그램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어서 작업할 때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영상의 노출은 적정한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편집 중에 실수나 그런 것들은 없는지, 아니면 뭐 자막에 오타가 있는지, 아니면 자막들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났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역할은 큰 종합편집실. 프로그램의 개성과 색깔을 더하며 오늘도 새로운 YTN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청자들은 방송을 보는 시각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편감독으로서 YTN 프로그램들을 더 좋은 영상미와 더 좋은 퀄리티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기로는 입추와 말복도 지났고 올여름 무더위도 곧 한풀 꺾일 거라고 합니다. 역대급 더위로 전력 사용량 역대 최고를 경신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여름은 좀 수월하게 넘기는 셈이죠. YTN 시민데스크는 가을 바람처럼 상쾌한 소식과 함께 다음 주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